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앞으로 적게는 12시간, 많아도 한 16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가 되면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전역에서 각 주별로 순차 진행되는 본투표는 어제 5일 오후 2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6일 오후 3시에 최종적으로 마감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47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미국 대선은 초접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될까요?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건너뛰기 재선에 성공을 할까요? 전례 없는 초박빙 선거 구도가 펼쳐지고 있어서 어쩌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며칠 전부터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플로리다, 네바다 등 이른바 경합주의 승패가 관건이라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3개 주의 승패는 사실상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 승패를 결정짓는 7개 경합주 가운데 서너 곳에서 승리를 한 후보가 확실한 승기를 잡을 경우에 빠르면 오늘 이른 오후에 승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은 그러면 무엇으로 종료될까요? 선거에 패배한 쪽에서 패배에 승복하고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아마 조금 다를 거란 말이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것도 흑인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의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의사당에 지지자들이 난입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어떻든 선거 승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집계에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때를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접전을 벌이며 트럼프의 사실상의 불복으로 인해서 선거 후에 나흘이 지났어야 비로소 승패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주별로 할당이 된 선거인단 총 538명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입니다. 과반수가 정확히 201명입니다. 이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17일 진행이 되고 이후에 상하원 합동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좌우 동수가 되면 하원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런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급변하게 될 동북아 상황, 이른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존재를 자신의 정치적 성공 사례로 삼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지난 1기 집권 때 자기 자신이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다, 그리고 김정은을 저렇게 순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죠. 문재인 집권 시절에 트럼프와 문재인이 김정은을 사고 돌면서 우리 안보 환경은 문자 그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회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구경만 하던 문재인의 수모,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런 수모를 받기조차 했습니다. 그 싱가포르 회담은 이튿날 있었던 우리 지방선거에서 아주 보수 정당 참패를 불러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때에는 적장에게 내용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USB가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이 과연 그 USB 안에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나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알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9.19 군사 합의란 걸 해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 군사 합의를 문재인은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은 우리에게는 최악입니다. 안보 환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는 아주 심하게 흔들릴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아마도 미군의 부분 철군까지 감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대선 예측 모델, 이 모델은 아주 유명하죠. 비록 지난번에 트럼프의 당선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이건 아주 정평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56%, 그리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43%라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전 미국의 여론조사 그리고 전 세계의 예측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다시 내려오고 카멀라 해리스가 다시 올라간다, 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등달아 춤을 춘 것이 바로 비트코인 같은 코인 가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코인 가격이 마구 치솟다가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면 코인 가격이 추락을 하는 것처럼 아주 늘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날은 50대 50이라고 했죠.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거의 50대 50,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문자 그대로 경합주에서 승부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격차가 하루 만에 무려 13%포인트 차이로 급격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 예측조사는 컴퓨터에 뭘 넣는가 하면 여론조사 결과들을 전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인종, 교육 수준, 경제 지표 등을 모두 다 넣어서 그걸 종합해서 현재의 당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는 당선 가능성이 50%에서 56%로 상승하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를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경합주 한 곳을 빼고 모두 다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가 선거인단 과반 201명을 6명 넘는 276명을 확보를 해서 트럼프가 얻은 262명을 이긴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20% 이하로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이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그 중에서 11월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17%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됐던 MBS 지표조사도 이미 22%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지율 추락을 이미 보였는데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MBS 지표조사는 이제 20% 이하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캐시다 리서치, 그리고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이 네 군데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발표를 하는 것이 바로 MBS 지표조사인데 이미 엠브레인 퍼블릭 쪽에서는 17%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시다 리서치 반응도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을 하는 데다가 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대통령과 통화를 한 내역이 민주당에서 터뜨렸죠. 그걸 왜 민주당에서 확보를 했을까요? 그래서 터져 나오자 민주당은 지금 장외 선전선동에 아주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그리고 그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쫓기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그런 이재명과 민주당은 11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이른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또 몇 명이 모였느냐 가지고 온라인상에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경찰 추사는 17,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처음에 30만이 모였다 이러다가 10만이 모였다 이러다가 지금 뭐 드디어 50만이 모였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경찰 추산이 맞을 수밖에 없다. 거기 땅의 장황한 평수가 있고 그리고 한 평에 6명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사실 앉으면 6명보다 적게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딱 하면 아주 많아야 최대 17,000명 정도가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구당에 100명씩 일단 동원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모양이죠. 버스 2대 100명씩 각 지구당에서 모았다. 그래서 17,00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김지영 기자는 탄핵 하야 임기단축, 이 세 개를 앞에 걸고 있습니다. 탄핵 하야 임기단축, 그리고 꽃놀이패를 쥔 야당,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결국 삼고 현상에다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고 현상에다가 텅 빈 재정으로 인해서 민생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을 하는 것은 김건희 리스크가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민생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 2년 반 동안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중산층이 붕괴가 됐죠. 5가구 중에 1가구는 적자 살림. 그리고 빈곤할수록 더 많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1분위 하위 20%는 10가구 중에 6가구가 사실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적자 살림입니다. 이러니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취임 30개월 만에 10%대를 기록한 것인데 이건 갤럽 기준입니다. 갤럽 기준으로 30개월 만에 10%대를 기록했는데 부정평가는 그 19%의 4배에 가까운 그 4배에 가까운 무려 72%입니다. 그러니까 76%가 되면 4배가 되죠. 4배 거의 근접한 겁니다. 임기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졸지에 레임덕을 맞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레임덕이 온다면요 2년 반 동안 정말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집권 여당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려워집니다.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고 보니 권력의 진공 상태를 알아챈 한동훈의 별난, 제가 별난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의 별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라. 그리고 아내를 단속해라. 그래서 일단 활동을 다 중단시켜라. 아내 패거리들을 쳐내라. 이런 온갖 수모를 안겨주며 마치 자신이야말로 정도를 걷는 정의의 화신인 양 보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카운터파트너로 나간 것 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이는 것은 없다. 공식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은 활동 중단을 해라. 이걸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차라리 내가 돌을 맞겠다. 이러면서 치고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SBS 라디오에서 아니 법무사에 가서 돌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돌 맞고라도 앞으로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데 그런 돌 맞을 각오가 없다면 차라리 기자회견을 취소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용산에서 무제한 정문즉답으로 기자회견의 방향을 틀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어쨌든 지난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무려 8%포인트가 빠져서 18%에 그쳤습니다. 이게 다른 여론조사에 보니까 그래도 대구, 경북, TK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서울이나 경기보다는 조금 나았는데 이번 갤럽 여론조사만은 예외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19%였는데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디커플링이라고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보수가 디커플링,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TK가 디커플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변고는 지난 10월 31일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여론조사에 명태균의 통화 내역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날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부르는 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통화 녹취를 폭로를 하자 보수층 국민들은 이를 수모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받는 수모처럼 수모로 받아들인 겁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세를 한 최순실이 그냥 강남 아줌마였던 최순실이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자 충격을 받았던 그 상황이 다시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적 채널이 결국 탈을 냈습니다. 그동안 건진법산이 천공인이 하는 주술에 얽힌 사적 채널도 사실 눈 감았는데 우리 모두가 눈 감고 있었는데
김 여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번 명태균은 공천까지 관여했다고 하니 민주당에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공격이 대중들에게 먹혀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부끄러운 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칼자루를 잡고 있는 이재명, 이 이재명의 공격은 세 방향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칼을 휘두르는데 세 방향으로 휘두릅니다. 하나가 특검, 하나가 탄핵,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특검과 탄핵은 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엄청나게 민생은 도외시하고 엄청나게 몰아붙였던 것이 바로 이 특검, 그리고 탄핵.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을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특검안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그것이 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해서 폐기가 되면 또 특검안을 내고, 이 특검과 탄핵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도망갈 곳이 없다면 길을 하나 틔워주자.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우리가 개헌을 완성을 해서 내년 이맘때 대통령 선거를 하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달 이재명의 운명이 걸린 격변이달을 맞은 민주당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보다 더 여론의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어차피 목표는 윤석열 끌어내리기를 통한 이재명 살리기입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노골화시키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으니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일을 도모를 하다 보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일단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선은 특검에 지금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부부를 완전히 코너에 몰아버리겠다. 그러면 그 다음 해답이 나온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 다음에 또 하나 숨어있는 칼자루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상설특검은 일단 특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없애버리자.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할 권한을 빼앗는다. 그건 바로 국회 규칙입니다. 이 상설특검법은 이 국회 규칙으로 특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이번에 14일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를 시키겠다. 쉽게 말해서 상설특검의 특검은 민주당 더하기 다른 제야 세력만 추천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보관입니다. 말하자면 특검과 함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규칙을 바꾸는 것이니까 거부권 행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을 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특검 공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로 몰다가 그 다음 에드벌룬을 띄운 대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재명에게 대장동 사건 등이 대법원에서 결정나기 전에 등극할 수 있는 대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보관인 것입니다. 김민석이가 만든 것이 그거죠. 집권 플랜 본인은 본부장. 참 기가 막힙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은 헌정을 파괴하고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무너뜨려서라도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야심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이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이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린 특검이 최우선이다. 11월에는 특검이 줄여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강해질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꿈도 야무집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동네 부무사에 가서 이 돌을 맞고서라도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길길을 보이는데 이제 다시 그 길길을 보인 것입니다. 7일 대국민 담화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배경입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달 말에 회견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여권에서 이달 말 회견은 너무 늦는다 이런 의견이 쏟아지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힘의 원내대표 추경호는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가급적 국민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비서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 같은 이 평론가들이 여러 방송에서 고언을 드린 것도 한 이유가 됐을 겁니다. 게다가 어제는 특별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자유질의 응답을 통해 제기가 되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모든 질문을 거부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회견 시간이나 질문 분야, 질문의 개수 제한 없이 일종의 끝장 토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SBS에서 했던 말대로 어떤 제한도 없는 정문적답을 끝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마 밤 10시쯤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면 새벽 한두 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할 예정이다. 명태균 논란, 김여사 문제 등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바로 미꾸라지입니다. 명태균은 재살겠다고 이미 언론에 온갖 해괴에 망측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했다는 음성 녹취 파일이 조금 이따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많이 있다는 말이 떠돕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진실만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왕 기자회견을 결심했으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난관을 돌파하는 척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적생이라는 말은 역시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던 진검승부를 택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분야별로 나누어 질문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을 모양입니다. 특히 한 질문에 충분한 답이 있지 않을 경우에 후속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방식으로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응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식 기자회견이죠. 나는 이런 기자회견이 이제 상설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입니다. 이 솔직한 말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고 국민적 관심의 초점도 바로 거기에 있으니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은 아직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은 명태균 스캔들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추가 사과를 점치기도 합니다.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드린 말씀대로 그건 어폐가 있는 주문입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최소한의 업무는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마도 김 여사의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임박한 APEC과 G20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해외 순방까지 김건희 여사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제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어느 국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죠. 그러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자존심인 김건희 특검은 위법성을 들어서 아마도 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김건희 특검을 한 1년 전에 진작 일찍 받았다면 여당은 그 특검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역풍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아직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으로 윤 대통령과 김여사 관련 의혹이 해소가 돼서 국정 동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녁 때 또 뉴스가 나왔죠. 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녹취 파일 3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아마 계속할 겁니다. 찔끔찔끔 민주당이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명태균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한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별것 아닙니다. 어제 녹취 파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승덕한테 복당해 주라고 시켰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윤상현이 지난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공천을 못 받으니까 미추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다시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복당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복당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이 홍준표, 윤상현 등등이 있습니다. 김태호도 복당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윤상현에게 제일 친한 함승득이한테 복당을 해주라고 시켰지, 이러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녹취록입니다. 명태균은 2021년 8월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상현과 함승득을 거론하면서 함승득이 내보고는 이 미륵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 미륵보살이 누굽니까? 미래에 오는 보살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할 때 이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나보고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이 서울 사람들은 내가 사람이 아니어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부처로 생각한다. 이 자가 미친 자가 아닐까요? 정말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런 수준의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한 것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껏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을 윤 대통령에게 데리고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보다 이런 자로부터 나온 녹취 파일을 정정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일찍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두뇌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창한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뻔한 거짓말이 나일이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그들은 신봉한다. 참, 세월이 엄청나게 지났는데도 오스카 와일드의 그 말은 정말 아직도 날카롭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